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사실 발견 단계에 해당하는 것. 자, 사실 발견. 자, 우리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 자, 우리 사실 발견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사해야죠. 자, 뒷조사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얘가 적절치 않은데 사실 발견. 자, 우리 배우자가 바람 피고 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사실 발견해야 되죠. 그러려면요, 점검, 검사, 조사. 자, 우리 핸드폰 비밀번호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검사해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뒷조사해 봐야 됩니다. 자, 뭐 얘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봤어요. 1번의 답 3번. 2번 재예방의 4원칙.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시험 단골 메뉴입니다. 재예방의 4원칙에서 자, 손실 연계가 아니고 손실은 우연히 발생합니다. 손실 우연의 법칙 원칙. 그 다음에 대책 선정, 그리고 예방 가능, 그리고 원인 연계. 자, 그래서 자, 이거 외워봅시다. 손실 우연,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그리고 대책 선정, 예방 가능. 자, 원인이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죠. 그리고 원인 연계, 재해는 직접 간접 원인에 의해서 연계되어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손실 연계가 아니고 손실 우연입니다.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따라서 답 1번입니다. 3번 산업 스트레스의 요인 중 직무 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우리 산업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 특성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조직 특성이 있죠. 조직 특성. 직무 특성과 조직 특성. 그러면 직무 특성은요, 직무, 직업 이런 단어가 나오면 됩니다. 직업, 작업 이런 거 있죠. 근무, 업무. 그래서 직무 특성과 관련되는 것은 작업, 근무, 업무.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구별되는 것이 뭐죠? 조직의 특성이에요. 조직 특성은 조직 구조. 조직 구조가 산업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직무 특성은 아니에요. 조직 특성이다. 자, 조직 특성입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 특성. 답 1번. 4번 산업심리의 5대 요소. 자, 산업심리의 5대 요소. 이것도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자, 외울 때 어떻게 그랬습니까? 기습, 감동. 4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요 습이 2개가 있죠.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이 있어요. 기습, 감동. 자, 기는 뭡니까? 기질. 자, 감은요, 감정. 그리고 동은 동기, 모티브. 기습, 감동, 기질, 습성, 습관, 감정, 동기. 자, 그러면 지능하고는 거리가 멀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사업장의 도수율, 그리고 강도율, 종합지혜지수. 자, 우리 종합지혜지수 구하는 공식, 이거는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입니다. 루트 도강이에요. 자,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을 일단 곱해줘야 되는데 도수율과 강도율은 이미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10.83에다가 7.91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뭐 문제 풀기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자, 우리 루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4는 얼마죠?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죠? 2입니다. 루트 4는 2. 루트 9는요, 요거는 루트 3의 제곱이죠? 요거는 3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거 대충 어림잡아서 계산해 볼까요? 10.83은 그냥 11로 봅시다. 이거 11. 그리고 7.91은요, 이거는 8로 봅시다. 그러면 11에서 8을 곱하면 88이죠. 그럼 루트 88은 어떻게 할까? 자, 이거 루트 88.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요, 88이, 자, 제곱을 해서 88이 되는 수를 한번 떠올려봅니다. 9 곱하기 9는 81이죠. 그러면 여기서 루트 81은 루트 9의 제곱이고 이건 9입니다. 그리고 루트 100은요. 루트 100은 루트 10의 제곱이죠. 이거는 10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기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어림잡아서, 그렇다면 루트 81은 9, 루트 100은 10. 그러면 루트 88은 요 사이겠죠. 9점 얼마? 9점 얼마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기 두드려서 하셔도 됩니다. 6번 리더십. 자, 리더십의 반대말이 뭐죠? 이거는 헤드십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아주 민주적이죠. 리더십은 민주적. 그럼 헤드십은요, 이거는 권위적이죠. 아주 권위주의적입니다. 봅시다. 그럼 리더십은 민주주의적
지위 형태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와의 넓은 사회적 관계. 넓단 말은 뭡니까? 친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진정한 리더십은 부하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넓은, 이게 틀렸죠. 넓은은 헤드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밑으로부터의 동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동의를 해줍니다. 동의해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4번, 개인적 영향에 의한 부하와의 관계 유지. 자, 이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리더십의 반대말은 헤드십. 헤드십은 부하와의 넓은 사회적 관계, 권위주의적입니다. 답은 2번. 7번,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5단계가 있죠. 자, 이거 두 문자를 따서 외워봅시다. 생안사존자입니다. 생안사존자. 자, 생은 뭐죠? 생리적 욕구. 안은 안전의 욕구. 사는 사회적 욕구. 조는 존경의 욕구. 자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생안사존자. 자, 1단계 자아실현. 틀렸습니다. 바로 1번 답이네요. 2번 안전, 3번 사회적 욕구, 애정적 욕구, 4단계는 존경, 긍지에 대한 욕구. 답 1번.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에서 채용시, 이게 키워드입니다. 채용할 때. 자, 근로자를 처음으로 채용할 때는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그리고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는요, 이거는 신참한테 교육시킬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이건 2번이 틀렸어요.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갓 채용한 신입 직원한테 교육시킬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그리고 4번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의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전부 신참에게 채용 시 교육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답은 2번. 9번 피로에 의한 정신적 증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그러면 정신적 증상, 자, 우리 반대 개념 해볼까요? 뭘까요? 요거는 신체적 증상을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정신적 증상은 주의력, 자, 주의력이 감소, 경감, 자, 이게 바로 정신적 증상이 되겠죠. 일반 답입니다. 근데 2번 작업 효과나 작업량이 감퇴, 저하 또는요 신체적 증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3번 작업에 대한 몸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지치게 된다. 이것도 신체적 증상. 작업에 대해서 무감각, 무표정, 경련 등이 일어나는 것도 신체적 증상. 2번, 3번, 4번은 모두 신체적 증상입니다. 답은 1번.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하는 색채 기준 중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동행 표지의 안내. 자, 우리 안내하고 관련되는 건 녹색입니다. 녹색이 안내 표지가 되겠습니다. 안내 표지. 그럼 빨간색은 뭘까요? 금지. 그 다음에 경고 표지가 됩니다. 금지, 경고. 자, 노란색은요, 경고죠. 경고 표지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지시 표지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자, 일단 안내 용도로 사용하는 색채, 녹색은 안내입니다. 빨간색은 주로 금지, 하지 마라, 금지. 그리고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경고입니다. 파란색은 지시. 따라서 안내 표지는 2번이 되겠네요. 11번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정의할 수 있죠. 여기서 인간의 행동. 자, 인간의 행동은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도 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내현적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의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 그리고 외현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행동, 그러니까 외부적 행동이죠. 그래서 내면은 물론이고 외부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OJT. 자, OJT의 반대말은 뭐죠? OJT죠. OJT. 자, 그러면 OJT하고 OJT의 비교입니다. 1번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 그렇습니다.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훈련이 가능해요. 그리고 훈련에만 전념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3번 보세요.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며 훈련의 조건 납품에 따라 개선이 쉽다. 이게 OJT입니다. OJT. 답은 3번. 그리고 4번 교육 훈련 목표에 대해서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죠. 이게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목표에 대한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OJT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효과가 업무에 곧 나타난다. 이건 OJT, On the Job Training, OJT를 말합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기준입니다. 크레인, 가로열고 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그리고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근데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그러면 2년 6개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독 마스크 중 할로겐용 정화용 외부 측면의 표시색입니다. 할로겐 할 때 히읗 제가 히읗 왜 했을까? 회색. 할로겐은 회색입니다. 할회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갈색은요, 이건 유기화합물이죠. 유기화합물은 갈색입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갈색. 그리고 녹색은 뭐죠? 이건 암모니아. 압록강, 암모니아는 녹색. 압록. 그리고 노란색. 요 앙산가스는 노랑입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할로겐용 정화용 외부 측면의 표시색, 할회, 그리고 유기화합물은 갈색, 유갈, 그리고 녹색, 암모니아는 녹색, 압록, 그리고 노란색은 암황산가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답 2번. 15번. 직접 사람에게 접촉, 위해를 가한 물건. 직접 접촉하는 거예요. 직접 접촉하는 거. 이게 뭐죠? 가해물이라고 해요. 가해물. 자, 근데 기물은 뭘까? 기인할 때 이 인은 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체, 기물. 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체를 기물이라고 그러고, 기물의 범위가 아주 넓죠. 근데 가해물은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를 가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1번의 낙하물은 뭐죠? 낙하란 말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낙하물. 비례란 말은 날아와서 충돌한다. 비례. 요 비자가 날비자입니다. 비례물. 자, 그래서 답은요 4번입니다.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를 가해물이라고 합니다. 16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 아닌 것이에요. 1번 교통비. 교통비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가 아닙니다. 자, 2번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 맞고요. 그 다음에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보상이죠. 휴업급여. 그리고 4번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급여. 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고 교통비는 아니에요. 16번의 답 1번. 17번. 기업 내 교육 방법 중 작업의 개선 방법,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 작업을 가르치는 방법 등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는 것은 TWI입니다. Training Within Industry. TWI. 자, 3번 얘기해 줍니다. 작업의 개선 방법, 사람을 다루는 방법, 작업을 가르치는 방법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는 것은 TWI를 말합니다. 19번. 교육의 3요소.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교육의 주체, 그 다음 객체, 매개체. 자, 주체는 주로 교사죠. 교사. 그리고 객체는요, 학생. 그리고 매개체는 교재. 근데 교육기관은 아니에요. 따라서 교육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교육기관. 1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최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거는 재해 발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토사석 광업. 이거는 뭐냐면 모래, 그리고 자갈.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는 사업이죠. 근데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겠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번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마찬가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보 서비스업. 서비스업인데 산재가 발생합니까?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답은 4번. 20번 위험 예지. 자, 미리 예측한단 말이에요. 위험 예지 훈련. 자, 이거는요 반복 훈련합니다. 사전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으로 실시하고 단위 인원수가 많으면 안 되죠. 적어야 돼요.
적게 하든지 또는 적절한 숫자를 조절합니다. 적절하게 하든지 적게 하는 게 맞겠죠. 답은 4번입니다. 21번 체계 설계 과정에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 주요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건데요. 자, 우리가 기본 설계 전에 있는 것이 개념 설계입니다. 개념 설계 단계를 거쳐서 기본 설계 과정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개념 설계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것은요, 일단 체계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는 요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기본 설계는 1번의 작업 설계, 3번의 기능 할당, 4번의 인간 성능 요건 명세. 자, 이것은 기본 설계 단계의 주요 활동이에요. 따라서 21번의 답은 2번. 22번 정보 입력에 사용되는 표시장치 중 청각장치보다 시각장치. 자, 시각장치란 말의 의미는 결국 정보의 내용이 길 때 시각장치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1번에 정보 내용이 긴 경우입니다. 2번 수신자가 직무상 자주 이동한다. 자주 이동하면요, 눈으로 보기 어렵죠. 눈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잖아. 이건 청각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정보의 내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자, 이것도 청각이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죠. 청각으로 인해서 내가 정보를 입수했을 때 빨리 반응할 수 있어요. 그 4번 정보를 나중에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때도 청각을 통해서 이 정보가 입력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청각장치에 가는 것이고, 1번 정보의 내용이 긴 경우. 이때는 시각장치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청각장치. 그리고 1번 정보의 내용이 긴 경우가 시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답은 1번. 23번 FTA 도표에서 사용하는 논리기호 중에서 기본 사상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네모 있죠. 네모. 자, 이것은 결함 사상입니다. 2번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기본 사상이에요. 3번의 오각형. 오각형은 통상사상. 그리고 4번의 이 마름모. 이 마름모꼴은 생략사상입니다. 자, 이 모양을 익혀둡니다. 자, 네모, 정사각형, 결함사상.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이제 기본 사상이죠. 그리고 자, 오각형이죠. 통상사상. 그리고 마름모, 생략사상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24번 조도가 250럭스인 책상 위에 짙은색 종이 A와 B가 있습니다. 종이 A의 반사율은 20, 종이 B의 반사물은 15, 그리고 종이 A에는 반사율 80%의 색으로, 종이 B에는 반사율 60%의 색으로 각각 같은 글자를 썼을 때 설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대비에 대해서 우리 공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비 공식 어떻게 될까요? 대비 공식은 배경 반사율 빼기 표적 물체 반사율, 그리고 자, 이걸 나눌 거예요. 배경 반사율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배경분의 배경 빼기 표적 물체의 반사율을 식을 쓰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자,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 A부터 봅시다. A는 일단 배경. 자, 배경이 종이죠, 종이. 자, 따라서 20% 20 빼기 그리고 표적 물체. 자, 종이 A는 80% 색으로 글자를 썼죠. 요게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 물체. 20 빼기 80. 그리고 배경은 20이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자, B는 배경. 종이가 반사율이 15죠. 15 빼기. 그 다음에 종이 B에는 반사율 60%의 색으로 같은 글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표적 물체는 60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15.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합니다. 20 빼기 80 하면 마이너스 60이고 20분의 마이너스 60 하면 마이너스 3. 결국 마이너스 3에서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15에서 60을 빼면 마이너스 45. 15분의 마이너스 45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300. 값이 같네요.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두 종이에 쓴 글자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25번
검사 공정의 작업자가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어느 날, 자, 이 모집단이 만개입니다. 만개의 제품 검사를 실시해서 200개의 부적합품을 발견했는데 실제는 부적합품이 500개예요. 500개. 그럼 가오를 몇 개를 과오를 저지른 거야? 300개의 가오죠. 그러면 인간 가오 확률은 이건 전체 기회의 수분에 그리고 실제 과오의 수, 전체분의 실제 과오의 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가 뭡니까? 전체는 10,000개의 제품. 따라서 전체는 만입니다. 그리고 실제 과오의 수란 말은 뭐냐면 200개를 골라냈는데 부적합품을 골라냈는데 실제로는 500개가 부적합품이니까 결국 실수한 것은 300개죠. 300개. 자, 만분의 300 얼마입니까? 0.03이죠. 답은 2번입니다. 26번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고유 신뢰성을 오산하네요. 중대가 아니고 증대입니다. 고유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가. 제품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고유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1번 병렬, 그리고 대기 리던던시. 자, 리던던시는요. 이걸 좀 번역을 해 줍시다. 이건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해요. 자, 우리가 백업을 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백업을 한다. 자, 이게 리던던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합니다. 그러면 병렬 및 대기 리던던시 활용. 자, 이것도 고유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겠죠. 2번 부품과 조립품의 단순화와 표준화. 단순화 표준화를 적용하면 고장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렇죠? 고장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고유의 신뢰성은 증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조 부문과 납품업자에 대한 부품 규격의 명세 제시. 이 명세 제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4번 부품의 전기적, 기계적 열정 및 기타 작동 조건의 경감. 자, 따라서 이렇게 부품이 최적의 작동 범위 내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하면 이것도 고장을 방지할 수 있겠죠. 고장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병렬 및 대기 리던던시를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한 구성 요소가 고장 나더라도 시스템은 정상 작동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작업장의 실효, 실제 효력을 미치는 이 말이에요. 실효 온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서 원인이 되는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관계가 먼 겁니다. 1번 온도. 자, 온도는 실효 온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체온. 자, 우리 사람의 체온으로 주위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렵지요. 체온은 이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습도, 4번 공기 유동, 공기의 흐름 전부 실효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체온은 너무 미미하게 미치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28번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련된 정의 틀린 것입니다. 1번 시스템이란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기적인 결합체 시스템입니다. 2번 인간기계 시스템이란 인간과 물리적 요소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을 내도록 결합되어 상호작용하는 집합체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 그 다음에 3번 수동 시스템은 입력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신체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수공구나 보조기구에 힘을 가하여 작업을 제어하는 시스템이고요. 4번 기계에 의해서 동력 및 동력과 몇몇 다른 기능들이 제공되며 인간이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기계의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누가 사용합니까? 인간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협력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자동화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계 시스템 또는 반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자동화 시스템, 이게 틀렸죠? 기계 시스템 또는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답은 4번. 29번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5가지 요소입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1번 계기의 크기, 2번 공차란 말, 여기 공차란 말 있죠? 공차라는 것은 허용 오차 범위를 말합니다. 허용 오차 범위를 공차. 그 다음에 3번에 목측거리란 말은 눈으로 측정된 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해요. 목측거리, 목시거리. 그 다음에 4번은 조작시간, 여기 조작시간 있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따라서 일치성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5가지 요소는 1번 계기의 크기, 2번 공차, 허용 오차 범위, 3번 목측 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리죠.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리, 4번 조작 시간, 5번 방향성. 따라서 답 3번이고요. 30번 결함수 분석 FTA 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셋을 구하였다. 자, 우리 패스셋이란 말은 정상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사상인데요. 여기서 최소 패스셋은 이것은 정상사상을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사상을 말합니다. 정상사상을 쉽게 말하면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사상을 최소 패스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X4가 중복사상이라네. 여기 X4 있죠. 그런데 X4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X3도 중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최소 패스셋은 X3, X4. 답은 1번입니다. 31번 인간 실수의 주원인. 자, 주원인은 말 그대로 주된 원인입니다. 자, 부수적 원인이 아니고 주된 원인. 일단 기술, 경험, 훈련. 기술이나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하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요, 기술이나 경험이나 훈련이 충분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인간 실수의 주 원인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주된 원인은 인간 고유의 변화성입니다. 변화성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태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태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실수의 주 원인. 1번, 2번, 3번을 고른 사람은 부수적인 원인을 고른 거예요. 기술이나 경험이나 훈련이 충분히 습득되어 있더라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 실수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32번 통신에서 잡음 중에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잡음 중에 일부를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신호를 뽑아내는 거죠. 신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검출. 검사해서 뽑아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근데 1번에서 양립성은 뭐냐면 다른 시스템이나 기기 간에 서로 바꿀 수 있다, 호환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의 산란이란 말은 신호가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신호의 표준성, 이것은 특정 형식이나 프로토콜을 따르는 문제를 말해요. 따라서 32번에서 잡음 중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로 사용했다면 신호를 뽑아냅니다. 신호의 검출성. 33번 청각적 자극 제시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음성응답 과업입니다. 여기서 갖는 양립성. 이게 뭐냐면 청각적 자극이란 말은 말 그대로 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소리로 반응하고 있죠. 소리에 대해서 소리. 이게 뭐죠? 이것은 모양이나 형식이 같은 겁니다. 양식. 모양과 형식. 양립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번에 개념의 양립성이란 말은 자 우리가 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위 하면 갑자기 손을 위로 올리죠. 손을 위로 올린다. 이게 개념의 양립성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운동의 양립성은 뭐냐면 오른쪽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이것이 운동의 양립성. 3번에 공간의 양립성은 뭐냐면 왼쪽에서 자극이 제시될 때 왼손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공간적 양립성입니다. 그리고 4번에 양립성. 청각에 대해서 음성으로, 청각적 자극 제시에 대해서 음성으로 응답하는 과업입니다. 이것이 양립성이에요. 34번 자극 공간에서 부품 배치의 원칙에 따라 레이아웃을 개선하려고 한다. 레이아웃. 자, 이거 번역해 봅시다. 배열, 배치 이런 거죠. 배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을 개선한단 말은 결국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이것은 효율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달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편리성. 이 편리성은 인간의 주관적인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사용 빈도. 자주 사용하는 부품을 이건 근처에 두어야 되죠. 사용 빈도의 원칙. 그리고 3번의 사용 순서. 이거는 부품이 사용되는 순서대로 이 정돈해 두는 겁니다. 4번 기능별 배치.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은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품 배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편리성이 아닙니다. 35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 기법. 이것이 FMEA입니다. FMEA. 그러면 1번 FTA. FTA는 이것은 결함수 분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분석은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인 점검을 말해요.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우리 보통 맥도날드 화장실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죠. 기본적인 점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디시전 추리. 이게 의사결정 추리입니다. 의사결정 추리인데, 자, 이것은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 기법은 FMEA입니다. FMEA. 답은 3번. 36번 시력 손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진동의 주파수.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기적인 진동이 눈의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시각적 피로와 흐린 시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노출은 별로 우리 인간의 시력에 좋지 못하겠죠. 자, 근데 이 전신 진동의 주파수는 10에서 25Hz입니다. 10에서 25. 답 3번. 37번 화학설비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5단계 중 제3단계에 해당하는 것. 자, 그럼 1단계부터 해볼까요? 1단계는 뭘까요? 관계자료. 관계자료를, 자, 이렇게 3번에 있는데 관계자료 수집입니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이것이 정량적 평가입니다. 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이죠. 자,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 평가. 그리고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정량적 평가.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네 번째는 안전대책.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5번째는 재평가. 재평가 및 개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화학설비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5단계 중에서 제3단계입니다. 1번 관계자료. 자, 3번에 보세요. 관계자료인데 이 관계자료를 수집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성적인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이란 말은 요건 정량적의 반대말로 보면 됩니다. 정량적은 요거는요, 결국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정성적이란 말은 요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가미가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안전대책이 있고, 자, 안전대책, 요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재평가 및 개선. 근데 우리는 3단계니까 정량적 평가를 고르면 됩니다. 38번, 사후 보존에 필요한 평균 수리 시간. 자, 수리를 영어로 해볼까요? 리페어입니다. 리페어. 그러면 R을 찾으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MTTR. 자, 그럼 여기서 F를 볼까요? F는 뭡니까? 요거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영구적인 고장을 말해요. MTTF. 그 다음에 MTBF인데 B가 뭘까요? B. 여기서 B는 뭐냐면 between. 자, 사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고장과 고장 사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장과 고장 사이의 평균 시간은 MTBF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MDT란 말은 자, 평균 다운타임입니다. 민 다운타임. 자, 우리 DT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운이란 말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 고장나는 거죠. 고장나서 그래서 다시 복구할 때까지 시간을 MDT라 그래요. 다운되어서 복구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MDT. 그리고 MDTF는 자, 이거는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걸 말해요. 그리고 MTBF는 고장과 고장 사이의 평균 시간을 말하고, 그리고 MTTR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후 보존에 필요한 평균 수리 시간 하면 MTTR. 답은 4번. 자, 우리 영어 하게 돼서 조금 힘들죠? 자, 하지만 조금 견뎌주십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은 수리는 리페어. 아래 놓으면 됩니다. 39번. 자, 요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계산 문제는 일단 저는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이 주어진 조건이 이게 불충분합니다. 한번 봅시다. 러닝 벨트 위를 일정한 속도로 걷는 사람의 배기가스 5분간 수집에서 5분. 그리고 표본을 가스 성분 분석기로 조사하니까 산소가 16%, 이산화탄소 4%. 자, 근데 보니까 5분간 했는데 이렇고요. 그리고 이 배기가스 전량을 가스미터에 통과시키니까 배기량이 90리터입니다. 그러면 5분 동안 90리터죠. 그러면 1분당 얼마입니까? 1분당은 18이죠. 그럼 1분당 18. 이게 뭐냐면 이것이 분당 배기량입니다. 자, 분당 배기량은 전체가 5분인데 근데 배기량이 90리터니까 이것은 18입니다. 18. 분당 18리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배기량 구했으면 이번에는 분당 흡기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분당 흡기량. 자, 분당 흡기량은 어떻게 하냐면 100에서 배기 중에 산소 그리고 배기 중에 이산화탄소. 자, 요거를요 나눌까요? 그리고 뭘 나눌 거냐면 100 빼기 그리고 흡기 중에 산소로 빼줍니다. 그리고 그걸 나눌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분당 배기량을 해주면 되는데, 자, 어렵죠. 자, 이거 한번 빼봅시다. 100에서 배기 중에 O2 얼마입니까? 여기 16 나와 있죠. 16%. 그리고 배기 중에 CO2는 이산화탄소는 4%죠. 4%. 그리고 100 빼기. 자, 그 다음에 흡기 중에 O2가 지금 안 나타나 있죠. 근데 여기서 염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흡기 중에 산소, 이것은 21%.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흡기 중에 산소는 21%다. 그래서 21.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분당 배기량 아까 18리터였죠? 18.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18.23이 나옵니다. 18.23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분당 산소량을 구해야 됩니다. 산소 소비량. 정확히 말하면 산소 소비량을 구해야 된다. 자, 분당 산소 소비량은 요거는요 18.23에서 자, 분당 흡기량이죠. 18.23에서 곱하기 자, 지금 흡기 중에 O2가 21%를 그랬죠. 따라서 0.22를 곱해주고 여기서 빼기 자, 그 다음에 분당 배기량이 18이죠. 18 빼기 그리고 산소가 16%라 그랬죠. 0.16 해서 계산하면 0.95가 나옵니다. 0.95. 그러면 답은요 0.95. 1번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 1리터. 산소 1리터의 소비는 에너지가 약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냐면 5킬로칼로리의 열량이 소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산소 1리터는 5킬로칼로리의 열량이 소모된다. 그러면 0.65리터는 그러면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0.95에다가 5를 곱하면 그러면 4.75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자, 하지 맙시다. 안 하고 싶어요. 자, 다시 39번은요. 배기가스 5분간 수집 그리고 배기량은 90리터. 그러면 분당 배기량은 5분의 90에서 18리터가 나옵니다. 18리터. 그렇죠? 18리터가 나오죠? 그리고 분당 흡기량. 자,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흡기 중에 O2가 21%. 이게 외우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100 빼기 배기 중에 O2 빼기 배기 중에 CO2 이걸 나눌 거야. 100 빼기 흡기 중에 O2 곱하기 분당 배기량. 자, 그래서 그러면 분당 흡기량을 구할 수 있는데 약 18.23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분당 산소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량이죠. 그럼 분당 산소 소비량은요 18.23 곱하기 0.21. 0.1은 흡기 중에 O2가 21%라는 데서 났고요. 빼기 18. 요 18은 분당 배기량 빼기 0.16. 0.16은 여기 산소 16%, 0.16 하면 계산하면 0.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0.95리터.
근데 산소 1리터는 5kcal의 열량이 소모돼요. 그렇다면 0.9에다가 5를 곱하면 4.75 kcal. 답은 1번입니다. 40번 톱 사상을 일으키는 컷셋입니다. 컷셋.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ABC를 어떻게 하죠? 곱합니다. 곱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집합 안에 다 포함시켜야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기는 기계설비 안전화 중 기능의 안전화와 구조의 안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기능의 안전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속하는 것은, 자, 우리가 기능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능이란 말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오동작 또는 급정지. 기능의 안전화를 위해서는 오동작이나 급정지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능의 안전화를 위해서 고려될 사항은요, 디귿입니다. 정전 시의 오동작이나 급정지를 방지하는 것이 기능의 안전화입니다. 그러면 기억 보세요. 재료, 얘는 가공, 얘는 설계. 재료나 가공이나 설계의 잘못, 이것은 구조의 안전화입니다. 구조의 안전화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2번 탁상용 연삭기에서 일반적으로 플랜지. 자, 플랜지가 뭐냐면요, 숫돌을 단단히 고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이 플랜지의 지름은 숫돌 지름의 얼마 이상이 적정할까요? 자, 보세요. 플랜지는 숫돌을 단단히 고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지름이 짧아도 안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자, 답은요, 3분의 1입니다. 탁상용 연삭기에서 일반적으로 플랜지의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43번 공작기계인 밀링 작업의 안전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사용 전에는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시운전. 그렇죠. 사용 전에 해야 될 것이 점검하고 시운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칩을 제거할 때는 칩 브레이커로 제거한다. 자, 우리 칩 브레이커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브러쉬 또는 집게. 자, 브러쉬나 집게로 제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칩이 떨어져 있을 때 브러쉬나 집게로 제거를 합니다. 3번 회전하는 커터에 손을 대면 안 되겠죠. 자, 베일 염료가 있습니다. 그 4번 커터의 제거 설치 시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하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44번 욕조 형태를 갖는, 욕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욕조는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욕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욕조를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계 고장 곡선. 자, 이것을 기계 고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처음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기 고장이라고 그래요. 초기 고장. 두 번째 평평한 부분 있죠? 이것을 우발 고장.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마모 고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 초기 고장 초, 우발 고장 우, 그 다음에 마모 고장 마, 초우마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세 가지 고장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초우마, 초우마 피로 고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 고장이 뭐냐면 제품이 처음 사용될 때 발생하는 고장입니다. 주로 이제 설계 결함, 제조 결함, 조립 불량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발 고장은 뭐냐면 사용 중에 발생하는 고장을 우발 고장이라고 하고, 이때 고장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평평하죠, 우발 고장. 그리고 마모 고장은 제품이 오래 사용됨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해서 발생하는 고장을 마모 고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계 고장 곡선 욕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우마다. 따라서 답은 1번 피로 고장이 틀렸습니다. 4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옳은 것입니다. 1번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그리고 발 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1번 바로 답이네요. 2번 발 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5cm 이하가 아니고, 자, 이것은요 10cm 이상입니다.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된다. 3번 난간대는 지름 1.5cm 이상, 1.5가 아니고 2.7입니다.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를 사용해야 되고, 4번 난간,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름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70kg 이상이 아니라 100kg 이상입니다.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45번의 답 1번. 46번 보일러 안전한 가동을 위해 압력 방출 장치를 2개 설치한 경우 작동 방법입니다. 자, 이때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할까. 자,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 그리고 다른 것은 최고 사용 압력의 자, 제가 아까 뭐랬나요? 1.05배입니다. 1.05배 이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 그리고 다른 1개는 최고 사용 압력 1.05배 이하입니다. 답은 2번. 47번 크레인에서 훅거리용 와이어 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호장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덮개. 자, 덮개는 주로 이제 기계장치나 회전부 보호를 위한 것을 덮개라 그러죠. 그 다음에 2번에 권과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는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과하게 감기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권과 방지장치라고 합니다. 3번에 비상정지장치는 크레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정지하는 것을 비상정지장치. 그 4번에 해지장치. 해지장치가 와이어 로프가 쉽게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47번의 답 4번. 48번 프레스 및 전단기에서 양수 조작식이란 말은 양손으로 조작한다. 양수가 양손이에요. 손수자죠. 양손으로 조작하는 방호장치 누름 버튼. 상호간의 최소 내측거리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최소 내측거리는 300mm 30cm입니다. 자, 우리 사람의 어깨 넓이는요, 보통 이제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서 한 40cm 정도 되거든요. 자, 근데 그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300mm 30cm가 되겠다. 49번 다음 중 드릴링 작업에 있어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겁니다. 1번 작은 공작물은 바이스로 고정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작고 길쭉한 공작물은 우리가 보통 플라이어라고 하는 거 있죠. 플라이어. 이 플라이어는 집게입니다. 집게로 고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집게로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고정력을 제공하지 못해서 공작물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튑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드릴링 작업을 하는데 작고 길쭉한 공작물을 플라이어로 고정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대량 생산과 정밀도를 요구할 때는 지그로 고정합니다. 4번 공작물이 크고 복잡할 때는 볼트와 고정구로 고정합니다. 답 2번. 50번 이동식 크레인과 관련된 용어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에 정격 하중이란 이동식 크레인의 지부나 붐의 경사각 및 길에 따라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인양기구의 무게를 뺀 하중, 정격 하중입니다. 2번 정격 총하중. 총이니까 이건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하중과 부가 하중의 합한 하중, 최대 하중과 부가 하중을 합한 하중을 정격 총하중이라고 합니다. 3번 작업반경이라 하면 이동식 크레인의 선의 중심선으로부터 훅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고요. 최대 작업반경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작업이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파단. 자, 우리 파단이란 말은 끊어진다 이런 뜻이죠. 끊어질 순간의 하중을 파단 하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용을 읽어보세요. 줄거리 용구 한 개를 가지고 안전율을 고려하여 수직으로 매달 수 있는 최대 하중. 이거는 파단 하중이 아니고 이거는 허용 하중이라고 하든지 또는 사용 하중, 허용 하중 또는 사용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단이 틀렸어요. 파단이란 말은 파단되는 순간의 하중, 줄거리 용구가 끊어질 때의 그 하중을 파단 하중이라 그래요. 따라서 4번은 파단 하중이 아니고 허용 하중 또는 사용 하중 이렇게 말이 됩니다. 답 4번. 51번
프레서 금형의 설치 및 조정 시 슬라이드 불시야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것이 안전블록입니다. 안전블록. 안전블록은 슬라이드가 갑자기 내려올 때 사람이나 또는 작업자가 끼거나 다칠 위험이 있죠. 자, 그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블록. 자, 이걸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세이프티, 안전이죠. 그 다음에 블록, 자, 블럭입니다. 안전블럭을 말한다. 52번 프레스 방호장치 중 가드식 방호장치 구조 및 선정 조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에 미동행정. 자, 미동행정이란 말은 뭐냐면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슬라이드가 움직이고 푸시 버튼을 떼면 즉시 슬라이드 작동이 정지하는 것. 이거 미동행정이라고 해요. 미동. 자, 인칭행정, 미동행정입니다. 그리고 미동행정에서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가드를 개방할 수 없는이 아니고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이번에 1행정, 1정지 기구를 갖춘 브레스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3번 가드 폭이 400mm 이하일 때에는 가드 측면을 방어하는 가드를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4번 가드 높이는 프레스에 부착되는 금형 높이 이상 최소 180mm로 하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53번 다음은 지게차 헤드가드에 관한 기준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지게차 사용 시 화물 낙하 위험의 방호 조치 상으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헤드가드. 그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값. 2배값이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단 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4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값 그리고 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4톤. 자, 2배 4톤.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자, 1번 54번 다음 중 보일러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우리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로 이제 압력 또는 화염을 제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압력 제한 스위치 또는 압력 박출 장치 그리고 화염 검출기. 근데 3번의 고저수위 고정장치는 요거는요, 보일러의 수위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보일러의 수위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회전 중인 연삭수돌 지름이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까? 이것은 5cm 이상, 5cm 이상입니다. 56번 프레스 작업 시 금형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내용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금형 맞춤판은 억지 끼워 맞춤으로 합니다. 2번 쿠션핀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시 누름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단붙임한 나사로 견고히 조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금형에 사용하는 스프링은 인장형. 자, 인장형은요, 자, 여기서 프레스 금형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압축형입니다. 인장형이 아니라 압축형. 금형에 사용하는 스프링은 압축형을 사용합니다. 4번 스프링 등의 파손에 의해서 부품이 자, 이게 날아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덮개를 설치합니다. 답 3번. 57번 산업용 로봇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속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제조자의 이름, 주소, 모델 번호, 제조 일련번호, 제조 연월. 자, 이것은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머니플레이터. 자, 이걸 로봇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로봇팔의 회전 반경은 자, 이것은 반드시 표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의 중량, 4번의 이동 및 설치를 위한 인양 지점, 이것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 답 2번. 58번 급정지 기구가 있는 1행정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에서 광선의 신체 일부가 감지된 후부터 급정지 기구의 작동 시까지의 시간이 40m/s. 자, 이 40m/s. 자, 이것이 방호장치의 작동 시간입니다. 작동 시간. 그리고 급정지 기구의 작동 직후로부터 프레스기가 정지될 때까지. 자, 이게 오타났네요. 떼지 할 때 때까지입니다. 때까지의 시간이 20m/s. 자, 이것은 급정지 시간입니다. 그러면 감지된 때로부터 작동 시까지의 시간, 이것을 작동 시간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작동 직후로부터 프레스기가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 이것을 급정지 시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 안전거리 구하는 공식은 1.6 곱하기 작동시간 플러스 급정지 시간입니다. 자, 안전거리는 1.6 곱하기 작동시간 곱하기 급정지 시간. 자, 한번 넣어볼까요? 안전거리는, 자, 안전거리, 여기서 안전거리는요, 밀리미터입니다. 자, 1.6하고 곱하기 작동시간이 40m/s인데 40 넣어주세요. 그리고 급정지 시간은 20m/s인데 20. 자, 곱해줍니다. 1.6 곱하기 60 하면 96. 그리고 다리는 밀리미터 96이 되겠습니다. 59번 롤러의 위험점 전방에 개구부 16.5mm의 가드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개구부에서 위험점까지 거리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위험점이 전동체는 아니다. 자, 이 59번을 풀기 위해서는 자, 이것도 공식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몇 밀리미터 이상. 자, 이거 안전거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 안전거리. 그리고 개구부 간격이 16.5mm의 가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6.5는 6 플러스 0.15 곱하기 안전거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식 정리하면 되겠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그러면 6이 넘어갈까요? 넘어가면, 그러면 10.5는 0.15 곱하기 안전거리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안전거리는 0.15분의 10.5고요. 자, 이식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정리해볼까요? 자, 그러면 70이 나옵니다. 답은 1번. 6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컨베이어의 작업시간 시작 전 점검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작업 시작 전이에요. 전. 1번 원동기 및 분리 기능의 이상 유무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2번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과부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거는 크레인 작업할 때 크레인 작업 시작 전에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부하 방지장치는 이런 크레인 작업의 시작 전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폴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자, 이게 풀리입니다. 풀리. 자, 이상 유무도 저희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틀린 것은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답은 3번. 61번 작업장에서 꽂음 접속기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때 작업자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는. 자, 접속되는 틀렸죠? 접속되지 아니하는. 자, 왜 접속되어서는 아닐까요? 만약에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가 상호 접속하게 되면 전압 차이로 인해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전압은 상호 접속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수뷴. 자, 수뷴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해당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답 1번. 62번. 전기, 기계, 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의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3초 아닙니다. 3초가 아니고 자, 더 짧아야 됩니다. 0.03초 이내일 것. 2번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 기구마다 누전 차단기를 접속할 것. 3번 파손이나 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번 지락 보호 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해서 접속해야 되겠습니다. 답 1번. 63번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뿌려. 자, 뿌린단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뿌리면 자, 정전기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 정전기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분출과 충돌입니다. 뿌려는 분출과 충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동이란 말은 뭐냐면 이 유자가 기름 유자거든요. 자, 기름이 유체가 파이프 등을 흐를 때
전류를 갖게 될 때 이것을 유동대전이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찰대전은 마찰할 때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전을 마찰대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뿌려서 자, 도장 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대전은 분출 충돌입니다. 답은 3번. 64번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방지 대책 틀린 것입니다. 1번 대전 방지제를 사용합니다. 2번 공기 중에 습기 제거. 자, 습기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정전기 발생 위험이 커지겠죠.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금속 등의 도체를 접지시킵니다. 4번 배관 내 액체가 흐를 경우 유속을 제한해야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방지 대책으로 옳겠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65번 폭발 위험 장소 중 일종 장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 장기적, 빈번하게. 자, 이것이 영종장소라고 합니다. 영종장소. 2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이것이 일종장소입니다. 3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자, 이거 2종 장소입니다. 4번 전기설비를 제조 설치 및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정도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없는 장소. 자, 3번과 4번은 이거는 2종 장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1종 장소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누설 전류에 인해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누전화재의 3요소. 누전화재의 3요소는 1번에 누전점, 전기 누설이 발생하는 지점, 누전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접지점이에요. 접지점은 전기가 접지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에 출하점은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 출하점. 자, 근데 인입점이란 말은, 자, 이것은 외부 전력이 공급되는 지점입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지점이에요. 누전화재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입점은 외부 전력이 공급되는 지점으로 직접적인 누전화재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없겠죠? 2번이에요. 67번 전기 사용 장소의 사용 전압이 440V 저압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전련장은 얼마 이상인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최근에 2021년 KC 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자, 지금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 적절치 않고 이거 다 무시하고요. 자, 어딜 보냐면, 자, 바로 표를 봅시다. 자, 표를 보니까 이것이 과거 개정되기 전이에요. 자, 이것은 개정되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400V 미만일 때 뭐 0.1, 0.2, 0.3, 0.4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00V 이상은 0.4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개정되기 전, 이거 무시하세요. 자, 무시하고, 자, 왜 이렇게 무시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책 중에 이제 요게 근거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달린 책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시고, 자,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2021년 개정된 KC 규정. 자, 전압 구분 있고 전압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여기서 저항은 0.5, 1.0, 1.05입니다. 자, 그리고 SELV, PELV, FELV. 자, 이게 무엇인지 나와 있죠. 그래서 SELV는 안전 초저전압입니다. 그리고 PELV는 보호된 초저전압. 자, 전압 250V 이하일 때는 0.5옴. 그 다음에 FELV, 기능적 초저전압 및 500V 이하. 자, 전압이 500V 이하일 때 저항은 1.0에 1.0. 그리고 500V 초과. 그리고 1000V 이하. 이때는 1.05입니다. 그러니까 0.5 또는 1.0. 0.5 또는 1.05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8번 다음 중 전압 분류가 잘못된 것. 자, 이 68번도요. 자, 이거 2021년 KC 규정이 개정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지금은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개정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직류와 교류가 있고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죠.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저압, 직류 1.5, 그리고 고압은요 1.5에서 7. 자, 그 다음에 교류는 1, 그 다음에 1에서 7.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직류, 저압, 고압은 1.5를 기준으로 1.5 이하일 때하고 1.5를 초과해서 7kV 이하일 때까지, 그 다음에 교류는 1에서 1을 기준으로 1kV 초과 7kV 이하, 그리고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라서 만약에 옛날 문제로 그냥 해설을 달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정된 내용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자, 71번 요 문제 무시하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60 몇 번이었죠? 67번에서도 개정된 규정이 있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69번에서 전압 분류에서 자, 저압, 고압, 특고압, 그리고 직류와 교류,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방폭 구조 중 전폐 구조를 하고 있으며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내부로 침입하여 내부에서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내부 폭발로 인하여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것은 내압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 그래서 전기 설비를 전폐 용기에 넣고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 용기가 그 압력에 견뎌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하될 염려가 없도록 하는 것이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답은 4번. 70번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800kV이고 충격 절연 강도가 1000kV입니다. 보호 여유도. 자, 보호 여유도 구하는 공식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제한 전압분의 충격 절연 강도 빼기 제한 전압이고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왜 하냐면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 전압은 800, 그리고 충격 절연 강도가 1000 빼기 제한 전압은 800이고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25%. 답 2번. 71번 최소 점화 에너지. 최소 점화 에너지는요, 가연성 물질이 점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해요. 최소 점화 에너지는 가연성 물질이 점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면 이 온도하고 압력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소 점화 에너지는 적게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감소합니다. 마찬가지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소 점화 에너지는 적게 들어요. 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반비례. 그렇죠? 온도 압력과 최소 점화 에너지의 관계에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72번 폭발 범위가 1.8에서 8.5 볼트가 아니고 발륨 퍼센트, 1.8에서 8.5 발륨 퍼센트인 가스의 위험도, 가스 위험도를 구하는 공식. 자, 이것은 하한계 분의 상한계 빼기 하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1.8이 하한계죠. 그리고 8.5 이것이 상한계가 되겠네요. 자, 폭발 범위가 1.8에서 8.5입니다. 그러면 자, 하한계는 1.8, 상한계는 8.5 빼기 1.8 하면 이것은 1.8분의 6.7쯤 되죠. 6.7 맞죠? 8.5에서 1.8 빼면 6.7입니다. 자, 요식 정리하면 그러면 3.7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 73번 공정별로 폭발을 분류할 때 물리적 폭발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분해 폭발. 자, 분해 폭발은 이것은요, 화학적 폭발입니다. 분해 폭발은 화학적 폭발. 그래서 물질이 자체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분해되면서 폭발하는 현상, 분해 폭발은 화학적 폭발.
그리고 2번 탱크의 감압 폭발입니다. 감압이란 말은 압력이 급격히 감소할 때 발생하는 폭발을 감압 폭발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물리적 폭발이죠. 그리고 수증기 폭발, 물리적 폭발입니다. 그리고 고압 용기 폭발, 다 물리적 폭발입니다. 답은 1번. 74번 사업주가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용기의 온도 섭씨 40도씨 이하로 유지할 것. 1번 맞고 2번 전도. 이 전도란 말은 넘어진다 이 말이죠. 자,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밸브의 개폐는 빠르게 아니죠. 천천히. 밸브 개폐는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급격히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밸브의 개폐는 천천히. 그 4번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 자, 이것을 세워둘 것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세워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눕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눕히면 아세톤이 흘러나와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워둬야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75번 관로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입니다. 자, 먼저 1번 밸브 봅시다. 밸브. 밸브는요, 흐름을,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죠. 유체의 흐름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엘보. 엘보는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하는 거예요. 엘보. 배관의 방향을 바꾼다. 3번 부싱. 자, 부싱이 관로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부싱을 사용합니다. 4번 플랜지. 플랜지는 두 개의 관 사이를, 두 개의 배관을 연결할 때 플랜지를 사용해요. 따라서 관로의 크기 변경은 부싱입니다. 76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로 안에 내용 알맞은 것입니다. 1번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할 때 오타났네요.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무엇을 설치해야 됩니까?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장치.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장치입니다. 답은 2번. 77번 다음 물질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겁니다. 1번 수소, 가연성 가스. 가연성이란 말은 연소할 수 있는 이 말이죠. 연소할 수 있는 가스가 아닌 것인데 수소는 가연성 가스, 메탄 마찬가지, 프로판 가스 마찬가지예요. 가연성 가스입니다. 근데 염소는 가연성이 아니고 불연성입니다. 불연성 가스고, 그리고 맹독성이 있죠. 그 산화성 가스라고 해요. 염소는 불연성 가스이면서 산화성 가스입니다. 답은 4번. 78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종류에서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정린. 자, 정린은 어디서 잘 볼 수 있나요? 성냥에서 정린이 나타나죠. 정린. 자, 근데 성냥의 어떤 대가리, 아니면 우리가 성냥불을 켤 때 표면에다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발랄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체가 아니고 고체죠. 정리는 이거는 인화성 고체입니다. 고체. 그래서 성냥이나 화약의 성분이 되는 것이 정린이고, 이 정린은 인화성 고체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2번에 에틸 에테르, 3번에 산화프로필렌, 4번에 아세톤 모두 인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7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우리 안전자료입니다. 1번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공정안전자료 맞고, 그리고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도 공정안전자료입니다. 그리고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이게 뭐냐면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를 정하게 보세요. 이 배치도 필요하겠죠. 근데 3번에 안전이란 말이 있지만 안전운전 지침서. 자, 이것은 공정운전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공정운전 절차와 관련되는 거지 공정안전자료는 아니에요. 답 3번. 80번 황린의 저장 및 지급 방법입니다. 황린은 자연발화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고 알코올에 조금 넣으시오. 그렇다면 황린은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것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황린의 저장 및 지급 방법은 물속에 저장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81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이란 말은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원하는 구조물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그러면 거푸집에 영향을 미칩니다. 측압. 이 측압은 뭐냐면 수평으로 미치는 압력을 말해요.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슬럼프가 클수록, 슬럼프가 크면요, 콘크리트 유동성이 큽니다.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유동성이 크게 되면, 그러면요, 측압이 크죠. 2번,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측압은 큽니다. 그리고 3번, 철근량이 많으면요, 철근량이 많으면, 그러면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낮아지죠. 자, 철근량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낮아집니다. 그럼 유동성이 낮아지면 그러면요, 거푸집에 직접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겠죠. 측압은 작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타설 속도가 느리면, 타설 속도가 느릴수록 측압은 크다 돼 있는데 아니죠. 빠를수록,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은 큽니다. 답은 4번입니다. 82번 굴착면 기울기 기준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2023년 개정됩니다. 자,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요 내용은요, 다 무시하세요. 자, 과거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2023년, 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본다면, 자, 한번 볼까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란 말은 별도의 도표, 이런 뜻입니다. 별표. 별표란 말은 별도의 도표가, 자, 이것이 매년 개정되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에 2023년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앞에 이 문제는 무시. 자, 풍암, 연암, 경암, 건지 이거 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외웁니다. 자, 모래. 모래는 굴착면의 기울기가 1대 1.8, 연암 및 풍암은 1대 1.0, 경암은 1대 0.5, 그 밖의 흙, 그 밖의 기타 등등 나머지 흙들은 1대 1.2. 자,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모래는 1대 1.8, 연암 및 풍암은 1대 1.0, 경암은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 자, 이렇게 외워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83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부적절한 겁니다. 1번 포크 및 버킷을 가장 높은 위치 이라면 안 되죠.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 자, 그럼 가장 낮은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이건 지면이죠. 지면. 자, 지면에 붙어서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걸어둡니다. 3번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고 4번 경사지에서 갑작스러운 주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퀴에 블록등을 설치하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84번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 및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 저는 틀릴 수가 없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잘 봐야 되겠죠. 자, 2m, 20도 이상 30도 이하, 그리고 15m. 2번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합니다. 맞고요. 3번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4번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5m마다가 아니고 10m, 자 1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답은 4번. 85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건이란 말이 나오죠. 보건. 자, 보건. 자, 우리 뭘 생각할까요? 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해열제, 소화제, 약. 보건하면 약을 생각합시다. 답은 4번. 자, 이렇게 풀겠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논란이 됩니다. 이거 옛날 문제라서 논란이 되지만,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건은 약값이다, 약값. 8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분류할 때, 자, 안전관리자 직무입니다. 자, 이거 좀 무시하세요. 이거 쭉 줍니다. 쓸데없이 더 포함됐네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분류할 때 안전관리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말은요, 보건관리자를 구하란 말이죠. 보건. 자, 우리 안전에 관한 건 산업재. 자, 전부 안전이죠. 그리고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 실시. 전부 안전에 관한 겁니다. 안전관리자 직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번 보니까 환기, 그 다음 배기, 환기하고 배기는 이거는 보건에 관한 거죠.
그죠? 따라서 86번의 4번 요거는 보건 관리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4번은 보건관리자의 직무다. 답 4번 되겠습니다. 87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장소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추락 방호망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나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덮개. 이 덮개가 이 만약에 개구부 구멍이나 바닥 틈새를 덮어줘야지 만약에 덮개가 없으면 추락 위험이 생기죠. 근데 4번의 투하설비란 말은 자재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보내기 위한 장치지 이것은 추락 방지하고는 별 관련이 없죠. 답은 4번입니다. 8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터널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필히 화기나 아크 불날 수 있겠네요. 뭐가 필요합니까? 소화설비. 답은 1번입니다. 89번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자, 이 권상이란 말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를 말해요. 권상용,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 권상용 와이로프의 안전계수 기준입니다. 이것은 5 이상입니다. 5 이상.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기준 5 이상. 답은 2번. 90번 높이 2m를 초과하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발판의 최소폭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40cm입니다. 40cm. 높이 2m 초과 말비계 조립 사용 작업 발판의 최소폭 기준 40cm. 9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가설 임시로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설치 기준입니다. 1번 경사로가 25도가 아니고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그리고 2번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번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답은 1번입니다. 92번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비탈면 붕괴 방지. 1번 비탈면 상부의 토사. 자, 이 토사 때문에 붕괴를 유발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토사를 제거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지하 배수공 시공. 지하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압력이나 수압이 비탈면 붕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하 배수공 시공 맞습니다. 3번 비탈면 하부의 성토. 비탈면 하부에 성토를 하게 되면 비탈면의 지지력이 증가합니다. 붕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번 비탈면 내부 수압의 증가를 유도한다. 이러면 오히려 붕괴 위험이 커지죠.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답 4번. 93번 철골 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1번 강설량. 강설량은 시간당 1mm 아니죠. 1cm입니다.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가무량이 시간당 1mm 이상. 2번이 답이네요. 그리고 풍속은 시간당 아닙니다. 초당입니다. 초당. 풍속은 초당 10m 이상. 자, 20m, 200m 아니고 다 틀렸죠? 이거는 10m. 풍속은 초당 10m 이상인 경우 이때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답 2번. 93번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이너마이트를 화기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열물에 접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발파공의 충전재료. 자, 충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충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점토 또는 모래를 사용하죠. 그렇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토나 모래를 사용하면 발파 시 폭발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폭발 후에 파편의 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것입니다.
3번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합니다. 4번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할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95번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 31m 이상 맞고요. 그 다음에 저수 용량이 1천만 톤 이상 아니죠. 이것이 아니고 2천만 톤 이상입니다.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3번 최대 지강거리 지강길이. 자, 우리 최대 지강길이란 말은 조금 지지하는 구조물 없이 하나의 구조 부재가 걸쳐지는 최대 거리를 최대 지간거리라고 합니다. 최대 지간거리 50m 이상 교량 건설 등 공사, 그리고 깊이 공사 10m 이상 굴착 공사입니다. 따라서 저수 용량 1천만 톤 이상이 아니고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입니다. 답 2번. 96번 앞쪽에 한 개의 조향윤 방향을 조정하는 바퀴 롤러와 뒤축에 2개의 롤러가 배치된 것입니다. 2축 3륜, 하층 노반 다지기,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쓰이는 장비는 요거는요 머케덤 롤러라고 합니다. 머케덤 롤러. 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템핑 롤러. 템핑 롤러는 점토질 토양이나 점착성이 높은 토양을 다질 때 사용하는 것을 템핑 롤러. 그 다음에 3번에 페이로더는 흙이나 자갈이나 모래 등을 포올려서 운반하는 장비 페이로더. 4번에 레머. 레머는 소형 도로공사 및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다짐 장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2축 3륜, 노반 다지기, 아스팔트 포장에 쓰이는 장비를 머케덤 롤러라고 합니다. 머케덤 롤러. 답 1번. 97번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하중. 횡하중은 이건 수평하중이라고 합니다. 수평하중. 자, 근데 행하중이 아닌 것. 자, 이게 뭐죠? 이거는 연직하중이라고 해서 수직 방향의 하중을 말합니다. 연직하중. 연직하중.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그 물건 그 자체의 구조물 그 자체의 무게입니다. 그걸 자중이라고 해요. 구조물 그 자체의 무게. 자체 무게. 자중. 요거는 연직하중. 자, 근데 콘크리트 층압이나 풍하중이나 지진하중은 모두 행하중입니다. 행하중. 그럼 행하중이 아닌 거니까 자, 연직하중, 자중입니다. 답은 3번. 98번 절토공사 중 발생하는 비탈문 붕괴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인데 1번 함수비. 자, 함수비란 말은 뭐냐면 토양 속의 수분의 함량 비율을 함수비라 그래요. 그리고 이 함수비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흙 입자의 중량 분의 물의 중량, 수분의 중량입니다. 물의 중량 곱하기 100 이러면 함수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함수비가 고정된다. 고정된단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균일한 흙의 단위 중량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균일한 흙의 단위 중량이 유지가 되면 그러면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니죠. 답 1번입니다. 2번 건조로 인해서 점성토의 점착력이 상실되면 그러면요 토양 구조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점성토의 수축이나 팽창, 균열이 발생하면 비탈면 붕괴 원인이 되겠죠. 4번 공사 진행으로 비탈면의 높이와 기울기가 증가하면 그러면 불안전성이 증가하겠죠. 비탈면이 붕괴됩니다. 답은 1번. 99번 달비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의 최대 하중이 50kg일 때 안전계수. 자, 우리 달비계 달기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보통 10이라고 합니다. 10. 안전계수는 10. 그리고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 자, 우리 절단하중 구하는 공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단하중은 최대 하중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해줍니다. 절단하중은 최대 하중에서 안전계수를 곱한 값이다. 그럼 최대 하중이 50kg 곱하기 안전계수는 10. 그러면 답은요 100kg이 되겠네요. 답은 100이 아니고 50에서 10을 곱했어요. 500이죠. 500. 죄송합니다. 500.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0번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과 관련하여 발끝마기판은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까? 자, 이것은 10cm 이상입니다. 답은 1번 10cm 이상. 자, 우리 100번까지 수고하셨습니다.